오늘은 이제 5번째 특강으로 칸트와 광기인데, 칸트 하기 전에 데카르트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칸트 뒤에 사람들도 잠깐 보고, 이렇게 칸트 전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서양 근대 철학하면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철학이고, 그 서양 사람 자신들도 그 18세기를 이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제 이성이고, 그래서 서양 근대 철학하면 그 이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의외로 광기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많고, 원래 그 짝을 이루는 개념들은 어차피 상대방을 물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 뭐 절대를 얘기하다 보면 또 상대를 얘기해야 되고, 연속성을 얘기하다 보면 또 불연속을 얘기해야 되고, 어차피 그 쌍을 이루는 개념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물고 오기 이제 마련인데, 그래서 서양 근대의 정신이 이성에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결국은 광기도 알게 모르게 반드시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성만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서양 근대를 오히려 광기를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광기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아주 예민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게 데카르트의 이제 성찰에 나오는 그 방법적 회의에 관련한 건데, 이 부분은 특히 미셸 푸코가 광기 역사에서 그 다룸으로써 상당히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성찰의 그 6부를 보면은 데카르트는 꿈과 생시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제 회의를 표명하는데, 마치 장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데카르트 자신이 이제 그 회의를 극복한 걸로, 그 꿈과 생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장자처럼 아주 급진적으로 하기보다 극복된 것으로 이제 처리되고, 그와 같은 극복을 바탕으로 코기토 에르고숨을 향해 나가죠. 다시 말해서 꿈이라든가 오류 또한 진리의 앞길을 막기는 하지만 결국 극복되는 것으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극복을 통해서 코기토가 오히려 더 극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광기는 과연 어떨까? 꿈과 오류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광기는 과연 어떨까? 푸코는 이제 광기 역사의 데카르트가 꿈이라든가 오류라든가 환각의 가능성은 피해가지만 광기의 위험은 피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내가 꿈이나 오류나 환각에 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나는 결국 그것을 극복할 것이고 코기토의 진리에 돌아올 수 있다. 내가 사유한다는 것,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광기인데, 광기라는 거는 아예 사유 자체를 와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푸코는 어떤 말을 하냐면, 광기로부터 사유를 보호하는 것은 진리의 영속성이 아니라 미칠 가능성의 부정이다.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는 다른 것들, 꿈이나 오류나 환각에 대해서는 진리의 영속성을 내세우지만, 광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미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광기의 불가능성은 사유의 대상이라기보다도 생각하는 주체의 본질로 전제되는 거죠.
관계 불가능성을 사유한다라기보다는 아예 그 불가능성으로서 아예 그 생각하는 주체 본질에 이제 전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나는 이제 꿈이나 오류나 환각에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미쳤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왜? 앞에 것들은 내가 사유를 지속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지만 극복 가능한 것들이지만 광기는 아예 그 사유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니까, 그쳐버리니까, 사유가 그치게 만드니까. 코기토 자체가 아예 그냥 성립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기에서는. 그래서 푸코는 서구의 고전시대가 광기의 배제라는 조건 위에서 수립했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밝혀주고 있고, 데카르트의 사유야말로 이제 그거를 징후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고 데카르트가 이제 회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악신을 끌어들이죠. 만약에 악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악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과연 어찌할 것이냐. 악령에 사로잡혔다든가 귀신 들렸다 같은 표현을 시사하듯이 이때 우리는 관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거의 뭐 철학 자체가 이제 와해될 정도의 어떤 심각한 회의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이제 사유하고 있는 존재이기를 그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데 악신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회의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란 보장이 과연 어디 있을까? 내가 코기토 에로고스를 막 외치면서 나는 사유에 난 존재하는가라고 이렇게 환희에 차서 외칠 적에 저 위에서 악신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지. 저건 내가 다 저걸 속이고 있는데 저 녀석이 저것도 모르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악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개연적으로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기의 그 방법적 회의를 전개할 적에 광기는 간단히 물리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발가벗고 있으면서도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우기는 식의 미친 자들과 내가 똑같지 않다면야라고 광기는 그냥 아예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식으로 치워버리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총체적인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극단적 지경을 상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회의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밀어붙이는 그 극단이 뭐냐면 이제 악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야말로 인간이 총체적으로 관계에 사로잡힐 그런 위험까지도 가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이제 이런 지경이 되면은 코기토의 발견으로 나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이제 되어버리죠. 그래서 데카르트 사유는 그 데카르트 텍스트만 보면은 마치 사유하는 주체가 그 모든 회의 과정을 다 극복을 하고 이겨내고 환희에 차서 승리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텍스트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결국은 회의와 그거의 극복이 이어지는 과정에 포인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데카르트 철학의 본질은 회의를 극복하는 데서 딱 끝난다라기보다는 회의와 확실성 사이의 투쟁이 궁극적으로는 이성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달리 말하면 데카르트가 자기 방법적 회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신은 오늘날의 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로 말하면 이제 빌런이지, 빌런. 악당. 근데 빌런이라는 게 그 빌런이 좀, 싱거운 빌런이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 그 빌런이 아주 뭔가 되게 인상 깊고, 뭡니까, 배트맨에 나오는 그 조카처럼 아주 그 인상 깊을수록 오히려 그게 더 재밌거든, 블록버스터가.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 악신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존재인데, 그렇게 악신이 더 강력한 존재일수록 코기토의 이 승리는 더 빛나는 거지. 위대한 거지. 근데 문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야 뭐 우리 그냥 재밌게 하는 거니까 뭐 그거야 뭐 나중에 어차피 주인공이 이긴다는 건 뻔히 우리가 아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 이건 진짜 인식론이니까. 과연 정말로 인간의 이성이 이 악당, 이 빌런을 이기고서 과연 코기토의 환희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데카르트 자신은 그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럴까. 그리고 데카르트는 일생에 한 번은 이런 걸 통과를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연극을 이렇게 펼쳤지만 그게 과연 데카르트의 소망대로 한 번에 그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보면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악신까지 등장시키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마치 그게 극복 가능하다는 듯이 얘기한 배에는 뒷배가 있는 뒷배. 뒷배가 있는 거죠. 그 뒷배는 뭐냐 하면 바로 신이지, 신. 신이라고 하는 서양 근대 철학자들의 이 등 뒤에 일종의 보증인 같은, 보증인으로서 신이 뒤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악신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데카르트가. 그래서 데카르트는 광기를 단순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광기와 이성을 이렇게 대결시키면서 이성에다가 승리자 역할을 부여하고 광기를 막강한 조연으로, 빌런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말해서 이제 이성의 어떤 빛, 이성의 광휘, 그 깊고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그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거지. 그리고 환희의 빛은 바로 이런 막강한 악역을 누름으로써만 그거를 배제한다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승리를 거둠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카르트는 결국 광기라고 하는 거를 또는 이제 그 광기의 어떤 인격화된 판본이 이제 악신인 거지. 그러니까 그 악신을 강력한 조연으로 등장시키면서 그 조연을 물리치면서 코기토의 환희가 도래하는 거고, 데카르트가 그렇게 사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서양 근대 철학은 이성의 철학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전통은 르네상스 이래에 꾸준히 내려온 그런 자아성찰의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 서양 르네상스 이후에 집요하게 계속 이어진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자아성찰이지. 자아성찰.
페트라르카라는 그 사람이 있지, 시인. 그 페트라르카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뭐 마키아벨리도 이제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몽테뉴, 그리고 파스칼, 데카르트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식론적인 맥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코기토 있잖아. I think therefore I am도 사실은 그 인식론적인 맥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데카르트의 코기토라고 하는 것도 그 인식론적 맥락에서만 등장한 게 보통 이제 철학사에서 그렇게 서술돼 있지, 보통. 합리주의, 뭐 경험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합리주의의 출발점, 코기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멀리 보면은 이 르네상스 때부터 쭉 내려온 그 자아 성찰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성찰이라는 그 책 제목 자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그걸 시사해주고 있지. 그거는 데카르트는 순수 이론적인 인신론적인 맥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자아 성찰의 일환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이성의 철학이라는 흐름하고 자아성찰이라는 흐름을 같이 합쳐볼 때 등장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성적 주체인 거지. 이성적 주체. 데카르트의 코기토, 칸트의 선험적 주체, 헤겔의 정신, 이런 게 바로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근대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이성적 주체의 이제 판본들이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성의 철학이나 이성의 철학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이 조사는 주격인 동시에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주체가 되는 철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성을 사유한, 이성이 뭘까라고 성찰하는 그런 철학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거는 주격인 동시에 목적격이다. 서구 근대 사유는 이성이 전개한 철학이자 동시에 이성을 응시한 철학이기도 한 거죠. 달리 표현하면은 이성을 그냥 이성을 그냥 제시한 게 아니라 이성이 이성 자신을 사유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만약에 이성이라는 거를 그냥 제시했을 뿐이라면은 상당히 좀 도그마틱한 걸로 그쳤겠지만, 이성 자체를 충분히 사유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또 서양 근대 철학이기 때문에 서양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깊이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이성을 볼 때, 이성이 이성 자신을 성찰할 때, 그 봄이, 그 이성을 보는 것, 그 봄이 투명할 경우에는 온전한 자기의식, 자기 이해가 성립하며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주체의 다기동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자기 스스로를, 이성이 이성을 볼 때 거기에서 어떤 이성 바깥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